어디 안 가셨죠?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딱 이 시간에 이렇게 모셨는데 한 주 만에 다시 이렇게 제가 수요일마다 좀 시위가 있어갖고 예. 어젯밤에는 또 이제 우리 자민청이라고 청년들하고 네. 횃불 청년단 네. 이분들이 이제 계엄 1주년을 기념해갖고 여의도 국회 그 의사당 앞에서 네. 시위를 하는데 이제 오후 5시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제 예정이 됐었어요. 저녁 11시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9시경에 이제 처음에는 5시부터 7시까지는 구호 외치고 네. 그다음에 7시부터 이제 연사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제가 한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한 8시 반쯤 했다가 그냥 먼저 들어왔죠. 여기 방송도 뭐 아침에 있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소리를 좀 많이 쳤더니 네. 그 구호 외칠 때 목이 좀 쉬었습니다. 목이 좀 살짝 이렇게 허스키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물도 드시면서 네네. 이게 교수님 이거 이따가 드리려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 좀 챙겨드릴게요. 이게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먹었던 그 목캔디래요. 그래요? 이게 목에 좀 좋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드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네. 이게 좀 저도 이걸로 성대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 교수님에 대한 이 반기는 많은 댓글들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어제 일정이 어떤 일정이었는지는 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내홍을 겪고 있잖아요. 뭐 사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절연 얘기는 뭐 당연히 깔고 가는 분위기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도 결별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걸로도 지금 내부가 싸우고 있고요. 좀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네. 계엄의 본질을 파악 못하는 25인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계엄 사과 성명을 냈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계엄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윤 대통령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충분히 손잡고 잘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했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측면이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인데 처음에는 이제 표면적으로 나왔던 게 그러니까 살림살이, 그러니까 대통령 집안 살림살이나 또는 행정부의 살림살이를 완전히 예산권을 완전히 틀어줘갖고 완전한 입법 독재.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지탱해 나갈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이렇고 더 중요한 이유가 부정선거죠. 그 부정선거 일시가 이제 그때 가나가 12월 2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3일인데 하루 시차가 우리가 한 4시간 빠르거든요. 가나의 사전 투표가 공개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가나의 그 지금 중국인 해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원성관에 있었던 중국인 해커가 당시에 이제 소위 중국 국적을 가진 자였는데 한국의 성관이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찌 됐든 뭐 명수야 모르겠지만 이제 수거해간 그 측이 주한미군이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 지금 현재 체류하고 있고 그 증거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그 보도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은 그게 연유가 되죠. 그러면 그 중국인 해커가 그 가나의 그 말하자면 부정선거 사전투표 개표를 위해서 활동을 바로 그쪽에서 했습니다. 수원 연수원에서 이제 그 현장을 잡는 그런 의미가 좀 더 컸겠죠. 그렇다면 그럼 좀 약간 좀 더 좀 올라가서 우리가 친중 반미 이런 그리하면 소위 이제 여러 가지 중국의 여러 가지 침략 이런 것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대통령 비상계엄이 발현되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사과하느라고 그럼 계엄을 전부 부정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뭐 더불어민주당 애들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거는 거의 속종스럽거나 친중스러운 자들, 그다음에 소위 뭐 안미경중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것을 추동하는 제도권 언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 주로 한동훈계라고 뭐 특별히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그 소위 그 반역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역 세력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꾸로 된 게 내란이 또 내란의 목적이 뭡니까? 내란이란 정의가 뭡니까? 내란은 원래는 이렇습니다.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이 폭력을 사용해서 권력을 잡거나 아니면 현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서 좀 더 많은 권력을 예를 들어서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입법권 뭐 두절됐으니까 당연히 없죠. 예. 뭐 사법부는 독립적이고 근데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으로 장탈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내란이란 말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계엄을 핑계로 오히려 거꾸로 윤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예. 사법부를 지금 강탈하고 네. 그다음에 입법부에 지금 소위 그 당시의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이런 몇 가지도 포섭해서 나가는 게 그게 내란이죠. 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내란의 지금 주도 세력이 이재명 및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사과한다는 건 국민의힘 25명은 네. 민족 반역자군 매국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소위 조중동 같은 네. 그런 그 스탠스를 밟고 있는 네. 그런 굉장히 치사스럽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결국은 매국스러운 그런 자들이고 네. 영원히 퇴출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근데 참 진짜 정말 답답한 거는요. 이게 돌이켜 보면 우파 진영이 계속 좌파 우파라 진영에게 절대로 우파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예. 우파의 기준이 네. 확실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사과한 그 네. 예. 그러니까 소위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진실을 알리고 네.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고 네. 그다음에 사실에 입각해서 그 법치주의도 들어가는데 법치주의는 자연법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인간 존중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뭐 여러 가지 뭐 말씀드리려면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예.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네. 어떤 그 진실을 네. 이렇게 그런 기반 위에서 법치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법치주의 전신, 진실 존중, 자유 이런 개념 하에서 생겨난 것이 소위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인데 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보수우파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국민의힘에 예를 들어서 터만 예를 들어서 보수우파라고 얘기를 하지 예. 그런 사람들은 전혀 우파가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 뭐 민족 반역자, 네. 좀 민족이란 말도 참 우스운데요. 예. 국가 반역자죠. 그렇죠. 민족 개념이보다는 네, 네, 국가의 그렇죠. 개념이죠. 예. 그리고 이 좌파가 자주 쓰는 게 민족 뭐 그다음에 예. 뭐 그 소위 그 뭐예요 그저 그 민족주의 하면서 그 맨날 일본 이렇게 네. 사실은 명확하게 해서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면 아픈 예.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면이 있다고요. 예. 그런 걸 할 때 아프죠. 네. 그러니까 진실을 보면 아픈데 그것을 계속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맞아요. 그런 캐캐묵은 네. 그런 사고 방식에 취한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코멘트는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그 왜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네네.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윤석열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사과로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또 그거 자체 잘못된 거죠. 예, 네.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도 좌파 진영의 사과 요구에 또 끌려다니는 모습이 있었죠. 사실관계나 시비를 저것도 마찬가지, 5.18도 네. 마찬가지. 왜 5.18 묘소에 가서 엎드려 네. 뭐 절하고 사과. 그거 말씀드렸던 건데 네, 네. 사실관계나 시비를 다퉈야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디테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전혀 동의시하고. 하면 예. 그냥 끝나버리죠. 맞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으로 하고 다 덮여버리고.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예.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판의 그 속속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네. 쟤네들이 주장하는 내란의 혐의가 거의 없다. 예. 이런 것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네. 저자들이 저런 퍼포먼스를 취한다는 건 굉장히 악랄한 것이고요. 예. 지금의 이재명이를 도와주는 거죠. 예. 그렇다면 반역자죠. 국가 반역자죠. 네. 오히려 내란을 획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껍데기만 우파를 모인 한동훈 추종자다. 예. 배신자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유 좀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내용 관계에 대해서 이 교수님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모신 주제가 이 중국 경제 침탈 네네. 이야기거든요. 이번에 쿠팡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짜 3,370만 그게 네. 그 굉장히 놀랄만 하다고 보통 충격을 받아들이는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 보세요. 사실은 그 전에 네. 중국 자본이 침투한 카카오페이랑은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잘 아시죠? 저도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 또 여러분들 주의하시는 게 모든 예. 은행 통장을 연동해갖고
귀찮으니까 뭐 물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예. 뚫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다 100% 중국에 가 있어요. 전 그래서 연동을 안 해요. 그래서 연동을 예. 혹시 하신 분들은 지금서부터라도 끊고 예. 그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계좌의 비밀번호 없이도 자동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물건 사지도 않았는데 그 객출이 되는 거예요. 아, G마켓처럼요? G마켓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은행 비밀번호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마켓에서도 전에 가르쳐 주질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내 구좌에서 나갔지? 그럼 뭔가 연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랑 연동이 됐으면 자동으로 인출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시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이 털렸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벌과금이 얼마 맞았게 59억 맞았어요. 59억. 59억. 예, 예. 와. 근데 이 지금보다 더 털린 거고 사실은 네. 이 쿠팡에서 털린 것보다 더 큰데 왜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벌금이 작았겠어요? 거기 30%가 알리바바의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텐센트의 자회사 알리바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에도 텐센트 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다음 카카오에도 네. 5.9%인가 이렇게 돼요. 오. 지금 이제 그런 걸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데 예. 이 저기 지금 뭐예요? 쿠팡은 전혀 지분이 없죠. 예. 그 쿠팡을 왜 잡아먹으려고 하겠습니까? 미국 자본이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네. 쿠팡이 새벽 배송 네. 얘기 나올 때까지만 해도 지키자였는데 자, 새벽 배송도 웃기는 게 지금은 이미지가 나락이 그게 갔잖아요. 노조가 민주노총이 주장한 겁니다. 예. 근데 민주노총이 원래 쿠팡의 노조를 장악하려고 그래서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의 산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 이제 돈 뜯어내고 여러 가지 그렇게 그래서 예. 쿠팡 노조가 노총에서 민노총에서 탈퇴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잡아먹으려고 하죠. 네. 민노총이 원래 개발한 게 그러면 근로자 노동자 인권을 찾기 위해서 새벽 배송 안 된다고 그러고 발광을 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건데 그 똑같은 시점에 알리테무의 새벽 배송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여다 보면 조금만 이렇게 신문이나 제도권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고 쿠팡 나쁘다 저거 망해야 된다 이렇게 흥분들 하지 마시고 예. 이면을 잠깐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잘 네. 보세요. 쿠팡은 순수하게 우리 자본하고 미국 자본입니다. 사실은 예. 미국 시장에서 상장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거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제 물론 미국 국적의 우리나라 사람이죠. 예. 그런 배달 회사가 있습니까? 알리테무가 그렇습니까? 없어요. 그 대기업에는 다 조금씩 중국 자본이 침투가 돼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순수한 민간 자본 또 미국계 자본 얘네들이 시선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잡아 안 죽일 이유가 없죠. 하기사 애초에 그 4조 그리고 원인가 그 벤처 캐피털로 시작을 했죠 미국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 자본이 아예 없군요. 그게. 없어요. 예. 그러면요, 잘 보세요. 예. 민노총이 쿠팡 망하길 원하고 예. 이재명이는 저 중국하고 똑같으니까 중국은 중국의 편을 드는 입장이니까 예. 중국이 쿠팡 없애길 바라고. 그렇겠죠. 그럼 우리가 흥분해서 3,400만 명 털렸습니다. 이거 빨리 그거 잡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SK텔레콤이 3년 전에 2,200만 명 털렸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신상정보,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은행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5천만 명에 입각하는 모든 개인 정보가 중국에 다 있어요. 이미 그냥 중국에 그 아까 뭐 얼마에 뭐 5천 원씩 판다는 얘기. 예. 그 여러분들 각자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당해보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전화 안 받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예요. 저만 해도 한 15통 받아. 저도요. 예. 저는요 이렇게만 그냥 막 비비고 와요. 그럼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 그래요? 그 큰일인데 근데 어디에 있대요? 그랬더니 하니까 놀랐어요. 보이스피싱 왔을 때 예. 일부러 내 놀렸죠. 이거 탁 직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댁은 누구요? 어디 형사게요? 무슨 검사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요 하고 탁. 자기도 들킨 거네 이제 미치구나. 그러니까 예. 저한테 그 정도.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니까 아예 안 와요. 그게 벌써 한 9년 전 돼요. 근데 이제는 놀리면 안 된대요. 요즘에는 놀리면은 아예 그 번호 찍어가지고 괴롭힌대요. 너. 뭐 그러라고 그러죠. 안 받으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정보가 털려갖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해외 직구할 때 뭐 해외 등록번호 털려갖고 야 이건 마음대로 내 구좌에서 나가고 자기 구좌에서 나가면 일단 알람을 표시하세요. 예.
그 은행 알람이 뜰 거 아닙니까? 내가 지불하지도 않은데 못 뜨네. 예, 출금되었다고. 예, 출금되었다고. 그러니까 빨리 우선 비밀번호 바꾸시고 아까 연기한 거 그거 바꾸시고 뭐 카카오페이 등에 연동시킨 것들 뜯고. 그리고 쿠팡 열심히 이용하세요. 열심히 이용하시고 쿠팡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쿠팡이 지금 뭐 한 400조 매출인데 거기 마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건 유통업이다 보니까 또 그 여러 가지로 대적하려면 사실 마진을 싸게 해야 돼. 물론 비싼 물건도 팔지만 통신하고 달라요. 통신 요금은 거의 이제 그 요금 책정되면 거기서 얼마 빼고 한 60-70%가 수익으로 들어가지만 이거의 쿠팡의 그 유통 마진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출이 400조다. 그럼 3%에 1조 3천억을 때린 건 이거 어마무지하게 많이 때린 겁니다. 아 지금 그거는 지금 정보를 잘 모르실 테니까 쿠팡에 이번에 과징금을 이재명 대통령이 시사한 게 1조 3천억인데 1조 3천억인데 그거 연원을 따지면 매출액에서 최고 3%까지 과징금을 징벌적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걸 적용한 회사가 없어요. 개인 기업에. 역대 없었는데. SK텔레콤이 그 당시에 2,200만 명이 털렸어요. 3년 전에 불과 근데 1,400 얼마 60억이는데 그게 매출의 0.75%예요. 0.5%. 0.75%. 0.75.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SK텔레콤의 매출하고 쿠팡의 매출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맞네요. SK텔레콤의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몇 가지 경비를 빼놓으면 60-70%가 아까 영업이익으로 들어가요. 쿠팡의 매출 400억은 영업이익이 불과 1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순익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혹자들은 또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사실 미국 국제 기업인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부는 잘한 게 있느냐 관리 감독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모든 걸 뭐 감독하고 자유스럽게 놔두고 사후적으로 조치를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하자로 할 적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우리나라 정부의 책임인데 얘네들이 제일 법정 최상한선인 3%를 때리는데 과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됩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그 ISMS라고 하는 그 정부 그렇죠. 그 과기부랑 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하는 그걸 2회 연속 이렇게 다 인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털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정부가 자기들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과징금을 분명하게 얘기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전에 카카오페이가 털렸고 그다음에 이제 SK텔레콤 그 전에는 훨씬 더 LG U 플러스는 10몇 년 전에 그건 LG U 플러스는 완벽하게 그때 화웨이 제품을 썼거든요. 그 화웨이 제품을 쓰게 된 게 그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했던 전라도 사람 누구야? 경기 나오고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그 뭐 누구예요? 이름 빼고 다 하시네요. 하여튼 아주 밥맛 없는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부회장으로 딱 가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당신 왜 LG에서는 미국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왜 화웨이 장비를 썼냐? 싸니까 싸다고 해서 다 써요. 그래서 거기서 다 털렸거든요. LG U 플러스에서 LG U 플러스에서 털린 게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전에 1,500만 명. 1,500만 명.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폴짝폴짝 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수님께서 이번에 쿠팡이 보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 없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것 때문에 이 뉴스에 휩쓸려서 쿠팡 나가라라고 하는 순간에 더 큰 위험이 그러면은 저기 중국 공산당 도와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쿠팡 망하게 하고 중국 공산당 막 거기서 빨리 노예화하고 싶으면 빨리 쿠팡 망하기를 같이 합석. 그러니까 조금 한꺼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요. 쿠팡 같은 기업이 잘 돼야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이쪽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적어도 중국 자본에 침탈할 수 있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본에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스파이 중국계 스파이 우리말로 프락치죠. 그런 직원을 심었어요. 심어갖고 이제 이게 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뭐 비일비재해요. 과거의 반도체 삼성이나 SK 다 털렸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직원 채용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깐깐하게 안 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중국 지사가 있습니까? 그 지사 그 해외 주재원을 여러 가지 뇌물 협박 여러 가지 처음에는 이제 접근이 굉장히 친하게 해서 거래처에서 뭐 1년 동안 극진하게 특히 관공서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잘해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술을 먹다가 깡패들을 만나갖고 막 근데 중국 경찰에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안 봐주는데 그 관공서 그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금방 와갖고 다 해결해 주더라. 신뢰가 가지. 옛날 싸구려 러브 스토리인데. 그렇지. 갓 깡패들 이렇게 오면 구해주는. 예. 뭐 그런 것부터 뭐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럼 1년 동안 굉장히 친독하게 하고 뭐 자기 집도 초대하고 이러다가 하나씩 야 이거 좀 내가 이거 안 하면 잘리는데 내가 굉장히 엄청난 거야. 이거 좀 빼줄래 하나.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아가 하나 하다가 이제 코가 끼는 거죠. 야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산업 스파이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코가 끼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제 거기 연봉 얼마 받냐? 그러면 이렇게 5배 줄게 와. 5년간 보장할게. 5년 보장. 6개월 있다가 정보 더 빼내라고. 내가 여기 퇴사하는데 어떻게 빼내요? 그러면 아웃시키죠. 되게 그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래서 5년간 현재 연봉에 5배를 주는 걸로 스카우트했다가 거의 완전히 그 떠돌이 바보 된 아이고, 그 삼성 출신이 많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일시불이라도 받지. 그런 세상 그런 바보들이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바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게 자본주의의 약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 그거 뭐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근데 하지만 제대로 받으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차라리 수지라도 맞춰라. 예. 이걸 권장할 건 아닌데.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 기업들이 국내를 잠식하는 거 이것도 초안전 전략이라면서요? 그럼요. 뭐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제 서유럽이나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침투를 했고요. 서유럽은 이제 동유럽은 이제 뭐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대1로 해가고 그렇죠. 강제로 뭐 스리랑카 같은데 항만 다 지어준 다음에 운영권 가지면 지네들이 중국 놈들이 다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야 헝가리나 폴란드나 체코 이런 데는 동구권 중에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뭐 GDP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 한 반 정도 수준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국인들을 불러서 이제 그 기간 산업에서 그 인건비를 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폴란드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싸게 받는다 이거. 그럼 폴란드 사람이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을 데리고 가는데 중국 놈들도 인건비가 엄청 올라가고 상해나 북경 이런 데서는 비싸서 못 써요. 지금 중국인들 인건비 안 싸다면서요? 이렇게 그 당시에만 해도 폭 1년에 40%씩 오르는데요. 와. 우리나라니까 거의 중국 주재원들이 가서 인건비가 처음에 싸서 좋았는데 그다음에 문을 이렇게 닫고 그다음에 기술 다 빼갖고 경쟁 기업이 그냥 바로 옆에서 생기니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농민工같은 애를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분의 1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가격에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사실 그것도 EU에 속한 나라는 EU의 그 규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위반을 하고 법 위반하면서 그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중국하고 마찰이 일어나죠. 이거 아닌데. 근데 이제 너 그러면 돈 내놔 우리 투자한 거. 돈 못 내죠. 돈이 있어야지 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중국 애들을 완전히 다 거의 진짜 풀어놓고 농민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중국 타운을 만들고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그 동굴 앞에서 빠져나갔죠. 실직이 되잖아요. 어디 취직할 데는 없고 서유럽으로 다 나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침투했고 서유럽에서는 뭐냐 자본시장을 통해서 침투를 했어요. 자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펀드를 통해서 사는데 그 펀드가 미국계 펀드예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럼 미국계 펀드에 떡 들어오면 모르죠. 그 펀드의 주인이 누군가. 그 라벨은 이게 아닌데. 라벨은 다. 나 중국 뭐 이러면 좀 전개를. 나 중국 아니야. 좀 미국이야. 미국인데.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이야 뭐 또 그래서 임원진이 또 팔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식 공개도 하게 돼 보면 주식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 아들 모아는 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모아요. 그다음에 싹 합쳐놓으니까 나중에 CIC다. 중국 투자 중국 그 공산당이다 이거 쉽게 얘기해서 쉽게 말해서 화웨이나 텐센트 지분으로 산다 가지고 그놈들의 의사결정이 뭐다? 다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일원화돼 있고 아까 지리자동차도 뭐다 중국 공산당이다 이런 식입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기간산업 서유럽의 또 기간산업 주요 뭐 부동산 회사건 물류 회사건 아주 알짜배기 회사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영권을 확 장악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델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딴 모델. 또 다른 모델. 그러니까
자본 침투 여기는 예. 이제 강제적인 자본 동유럽은 예. 여기는 이제 시장을 통한 자본. 우리나라는요 그거 저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알아서 누워. LG U 플러스가 아까 말한 예. 그 친구 부회장으로 간 친구 이름 사실 성함을 안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 그런 친구가 매국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알아서 눕는 거예요. 알아서 눕니까 거기서 LG U 플러스 얘기 나오는 건 거기서부터 부정선거 장비가 돌았어요. 예. 그래서 K 보팅 시스템으로 화웨이를 통해서 한국 전자투표 그래서 그게 각 나라에 수출이 되고 화웨이 장비가 그 방향으로 그렇죠,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게 근데 원칙적으로는 누구의 것이다? 독일 거예요. 지멘스. 지멘스. 네, 지멘스. 예, 유명하죠. 예. 지멘스는 굉장히 오래되고 좋은 1885년도인가 그때 이제 중국이 그 아주 그 개혁 개방 되기도 전에 예. 그 19세기 때서부터 진출을 한.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해외 시장 전략으로 이제 그때 독일의 조차지를 통해서 네. 그 중국에 침투할 때서부터 들어온 회사가 지멘스입니다. 네. 그 지멘스가 지금 중국에 먹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이 직접 자본 침투한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지멘스의 중국 법인을 들어가니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노다지, 네. 어마어마한 그 이익을 벌어다 줬어요. 예.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를 중국 법인에서. 그러니까 지멘스는 발전 설비 뭐 여러 가지 중기계 이런 것도 하지만 예. 통신 장비, 통신 설비 예.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지멘스 텔레콤, 지멘스 그게 3세대 이동통신이었어요. 당시에 3세대 이동통신이 제일 셌거든요. 네. 그걸 싹 장악했는데 그 기술을 통째로 모아갖고 지멘스 화웨이 50대 50으로 하고 결국 화웨이가 다 뺏어 먹었죠. 야. 화웨이가 그때 창립이 됐어요. 얼른데 1985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영기업의 화웨이는 화웨이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85년도인가? 예, 85년도가 맞아. 그래갖고 그때 지멘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멘스 기술을 싹 뽑아 먹어서 예. 화웨이가 생겨나가고 화웨이가 이제 95년부터 이제 5세대 뭐 이렇게 나와갖고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화웨이 껌도 근데 예. LG가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받아서 쓴 거죠. 예. 그때서부터 침투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시장을 통해서 한 것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호타이어 같은 거.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먹었다가 이제 좀 쓸 필요 없어 그래서 다시 내뱉고. 네. 그 다음에 쌍용차. 네. 그것도 중국에 애들 넣었지. 예. 그래서 그 쌍용차가 이제 얘네들 왜 먹었겠습니까? 벤츠 자동차의 엔진이 네. 쌍용차 엔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이미 이제 벤츠도 먹었는데 얘네들이 뭘 필요 있어? 버렸어.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티. 그렇지. 그래서 이제 KG 모빌리티가 간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회사 특히 이제 얘네들은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 어떤 문화 예. 지금 K 컬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컬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문화이니까 엔터테인먼트 예. 뭐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이놈들이 침투를 해요. 예. 그래갖고 아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것도 아니 있고. 교수님 세미나의 그 내용 중에 하나에는 SM 엔터테인먼트도 거론하시던데. SM 엔터테인먼트도 물론 이수만 하는 거지만 예. 거기도 중국 지분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아직 안 장악했어. 예. 이수만이 아직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쓰는 어떤 뭐 여러 가지 모델이나 아니면 가수나 야 너 써 안 써? 이거 까불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SM에 배출한 여러 가지 우리 젊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돌이요? 아이돌 중에 중국 애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진짜 많아요. 그 외에만 껐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중국계 아이돌들이 SM이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등장을 시킨 것도 그렇죠. 있고 예. 그 이후에는 뭐 다른 기획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침투가 우리나라는 또 자진해서 그냥 벌렁 누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의 정권 영향 탓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쿠팡의 그 사건 은탓은 기본적으로 그런 제1차적인 초안전행으로 산업 스파이가 침투돼 갖고 털렸는데 쿠팡도 물론 잘못이 있습니다. 예. 보안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그걸 소위 블록체인 방식으로 이렇게 좀 다변화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스마트 뭐라고 그러든가 뭐 무슨 스마트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보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한 번 털리더라도 다시에 이제
이 이중 삼중으로 하는 장치를 있어야 했는데 아니 최소한 나간 사람 거는 만료는 시켰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료를 하더라도 그거를 정말 너무 잘못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그 책임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아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물론 좌파 진영에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누군지는 뭐 댓글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일각에 쿠팡도 미국 회사지 않느냐. 미국 회사. 어차피 맞죠. 외국 회사에서 외국 회사로 점유율이 바뀌는데 쿠팡에서 알리징 등으로 넘어간들 우리랑 뭔 상관이냐, 뭔 큰 문제가 되겠냐라는 반박을. 근데 같은 외국 회사라도 그 똑바로 인식하셔야 돼요. 중국계하고 미국은 다르죠. 중국은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유율이 재편될 경우에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니 미국 회사는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미국도 이제 문제가 많은 회사도 많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점유율이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미국 자본이 훨씬 낫죠. 중국 자본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이 부족해서 아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저기 일부러 쿠팡이 상장을 안 했어요. 왜? 봐보세요. 그럼 돈이 좀 많아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대주 지분율이 많아야지 우리나라 경영권이 지켜지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김범석 이사장은 불과 3%의 지분 갖고 전체 경영권의 76%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왜? 차등 의결권주를 25배 높은 29배인가 25배인가 저거 그 의결권 보통주 한 주보다 29배나 높은 더 많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차등 의결권주로 적은 자본으로 발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쿠팡이 미국 쿠팡의 자회사가 아니었다면 이 구조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단독의 법인이었다면은 훨씬 더 어려웠죠. 경영권 뺏겼을 수 있다는. 이미 경영권 뺏겼죠. 그렇죠. 특히나 이런 상황이면 벌써 뺏기고 김범석 저 최대 주주의 지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 다 지금 현행 법규로도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뺏어버리면 되잖아요. 벌써 뺏겼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지금 유통시장에 알리징둥이 들어오는 거를 쿠팡을 통해서 막아지고 있는데 당연하죠. 이걸 유지시키는 건 그나마 미국 자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헷갈리면 그리고 또 아까 그런 말초적인 사고 방식이요. 옛날에 그 좌파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야 일본 다 나쁘다 이런 방. 우리 사실을 명확히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외국계 자본에 똑같이 적대 세력인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자본의 성격이 미국 자본이냐 아니면 중국 자본이냐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영업을 해갖고 나쁜 짓을 했느냐. 쿠팡이 나쁜 짓 합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우리 그래도 아니 왜 사람들이 소비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편하게 여러 가지 음식점 갈 필요 없이 자기가 시켜 먹으면 쉽게 나오잖아요. 배송에 대한 신뢰를 쌓았잖아요. 배송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웬만한 물건을 사더라도 그래 쿠팡 거는 믿을만해. 맞아요. 이런 거를 적어도 구축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쿠팡이 한국 자본이었다면 뭐 예전에 옛날 이랜드 같이 망하고 또 어딥니까? 뭐 하여튼 망한 회사 많잖아요. 처음에 확 일어섰다가 금방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시장이 취약한 자본시장이 취약한 데서 당연히 쿠팡이 옳은 선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됐을 거예요. 맞아요. 속이 시원해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좀 신기한 게 이거는 좀 여담인데요.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왜 그러면 뭐 CJ 대한통운이나 뭐 이런 데가 보통 이제 택배 기사 노조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왜 유독 쿠팡 택배 기사들은 그럼 노조랑 좀 이렇게 따로 두는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쿠팡이 민노총하고 탈퇴한 것만 보더라도 알고 아죠. 원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은 또 다시 들어갔다 하던가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압박을 하고 있어서 그거 뭐 다시 들어간 거는 모르겠는데 다른 택배 기사들이랑은 이 민노총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르고요. 그거는 급여 체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는 거 이게 확실히 다르겠죠. 그럼 그 역시도 이 미국계 자본의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미국식의 그런 시스템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내가 니네들한테 노총 회비 뭐 갖다 바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반발이 있겠죠. 근데 이쪽에 국내 대기업의 노조는 민노총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또 대기업을 또 탄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는 지금
이 쉽게 말해서 민간 자본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의 특성이죠. 전부 예를 들어 아까 민간 자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동차협회 회장에 왜 관공서 출신이 회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자동공업협회는 옛날에 20여 년 전에 애널리스트를 해봐서 알아요. 그때 회장은 민이 중심이 돼서 회장이 됐지 관공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기서 쪼물딱 거린다는 얘기가 정부의 입김을 자건 거기서 불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하산식으로. 그럼 이 민간 자본이 이 소멸되고 있는 이 환경 생각하면 쿠팡이 지켜줘야 되겠어요, 진짜.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미국식 모델로 전 굉장히 잘 해 나가고 있는 회사고 그런 회사는 우리가 다시 살려줘야 됩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계 자본이냐 중국계 자본이냐 이 자본의 성격을 파악을 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면밀하게 정말 소비자한테 또한 제일 중요한 소비자는 편해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느냐 이걸 생각하시고요. 물론 털린 거는 물론 분개할 일은 됩니다만 고쳐 나가면 되죠. 그리고 한두 번 털린 것도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이미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한테 다 넘어왔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자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정부 지금 못 믿잖아요. 정부가 해줄 거예요. 이놈들 그러면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의 중국 불악지들을 왜 안 잡아놓고 있어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정부를 믿진 마세요. 그러니까 각자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웃기냐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이번 털린 거 안 놀랐잖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건 얼마나 대수롭니. 저도 이번에 규모가 3,370만이면 거의 전 국민이라고. 저도 쿠팡 애용자인데. 그러니까 저도요. 근데 그거는 놀랐는데 하루 이틀이냐 이 생각부터 들긴 했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깔려 있는데. 그리고 이재명은 갑자기 왜 지가 열받아서 사기업에서 이거 영업 정지 시킬 수 없냐. 옛날에 퍼스코 ENC에도 중국계 근로자가 그러더니. 이자가 왜 나서서 이렇게 그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그리고 그따위 표현을 하려면 SK텔레콤 때는 왜 안 말하고 LGU 플러스 때는 뭐 하고 있었냐. 웃기는 자 아니야. 정말 참. 그러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참 대통령이란 작자 나는 대통령으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서 할 일 그렇게 없네요. 참나. 그 일개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발광을 하죠. 부정선거 없다며 중국하고. 너 그럼 증거 가져와 봐. 이쪽에서 나온 증거 쏴보내면 너 어떡할래? 그 가짜 뉴스라고 언급했는데 또 이제 어저께는 트럼프 대통령이 티나 피터스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를 같이. 그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도 전 세계 부정선거의 수출 국가. 우리나라랑 똑같이. 거기에서도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조작 시스템하고 똑같은 체계가 발견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됐냐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있었던 그 부정선거 관계자 애들이 예를 들어 도망이 나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2024 대선에서 그걸 폭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잔 월터스인가 그때 부정선거 없다고 막 했던 공화당 계통에 들어보더니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선거 직전이에요. 다 들어라 그래갖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더미니언 시스템이 그때 2020 대선에서 완벽하게 부정이란 걸 알고 그때 변호사를 어마어마하게 투입했지 않습니까? 5천 몇 명을.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제대로 수도 없지만 그렇게 갈 수도 없지만 그렇게 투입도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정당하게 활동 부방대에서 활동한 사람 지금 다 또 재판을 걸고 있잖아요. 이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도둑놈이 정당 방위하는 사람을 가서 재판에서 거꾸로 도둑질했다고 옥죄는 꼴입니다. 지금 도둑놈이 누군지는 알죠.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슨 얘기했죠? 그 부정선거. 티나 피터스. 티나 피터스. 그거는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퍼뜨려서 나온 거고 그때 확실하게 잡은 거고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아까 누구를 잡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되겠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름을 까먹었지만 한삼성전 부회장이라고 한종희 부회장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 직접 미국에 칼기 타고 가서 하여튼 장면이 또 포착이 됐고 그 물증이 나왔잖아요. 이거 한국
저 중국에서 제조한 뭐 투표지 가짜 투표지를 가지고 미국 투표지인데 그걸 운송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다 수백 개의 증거가 나왔는데 어찌 발뺌이고 우리나라 신문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여당하고 우리나라 뭡니까 저 야당의 25명 네. 이자들 이제 예. 똑바로 들어라. 그러니까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게 해요. 이제 부정선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예, 부정선거 확실한 팩트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그러고 왜 있냐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공산당이고 나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이고 나는 중국 공산당의 나라를 빨리 팔아먹기 위해서 안달을 치는 사람이다 라고 자백하는 거나 똑같다. 아 저는 무엇보다도 너무 가장 좀 예. 놀라웠던 그리고 싫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과의 절연까지를 주장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적이 과거에도 많았으니까. 근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절연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당원과 절연하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그 전에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이게 미친 너무 많이 제가 간 것 같아요. 이거는 그자들 25명에 대해서는 정말 네. 내가 이런 반구 얘기 논하고 싶지 않지만 네. 그자들이 이재명 욕하는 걸 나 들어보질 못했어요. 좀 안철수가 예. 안철수가 제대로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고 중국 공산당 욕하는 건 더더구나 단 한마디도 들어보질 못했고 공교롭게도 좀 그런 게 겹치네요. 활동이. 예. 이자들은 예. 아유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그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차라리 사람이 아니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그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일본이 중국인 토지 소유에 대해서 현황 파악에 지금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동을 걸려는 것 같아요. 너무 잘했죠. 예. 칼을 대겠다. 이제 다카시 사나이 쇼군이 참 연일 부러운 계속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 정작 발등에 불 떨어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이자가 하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 얘기부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문재인도 똑같죠. 나라를 뭐 팔아먹어서 안달이 난 대표적인 사람인데 실제 팔아먹었죠. 용산 땅을. 그리고 용산 땅을 그것도 용산의 그 대통령실 아주 부근에 있는 뭐 2천 몇 평이든가 그것도 헐값에 팔았어요. 뭐 불과 뭐 몇백억 내 기억 그때 그 당시에 그거를 중국 공산당 뻐젓이 중국 공산당에 팔아먹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 땅을 그거야말로 매국행위인데 그걸 쉬쉬했어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밝혀졌어요. 아니 가뜩이나 중국은 민간한테 판매를 하더라도 그게 결국 당께 그럼요.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 판매하더라도 그 민간 중국인을 어떻게 믿습니까? 전부 모든 게 중국 공산당의 지령하에 움직이는 거고 또 민간 거래도 다 걔네들은 그 공산당이니까 아예 그냥 국유화 시켜버리잖아요. 의사결정도.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지들이 나 그 젠슨 황도 싫어하는 게 AI로 모든 걸 또 통치를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안면 인식서부터. 젠슨 황도 이제 좀 경계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전 젠슨 황도 싫어해요, 솔직히. 그런 거. 지가 지금만 패권을 잡았다 뿐이지 영원히 패권이란 건 기술 세계에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젠슨 황이 지금 우연히 지금 뭐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좀 더 뭐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중국하고 그렇게 뭐 트럼프 얘기해서 중국에 이거를 AI 부품을 판매해야지 서로 공동 발전한다. 이 생각 방식 자체가 중국스러운 사고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얘기 좀.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 애들은 확고히 했고 아까 보면은 외국인 부동산 소유자 중에서 이제 미국 소유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우리나라 교포고 거기에 또 미국 소유자 중에서 중국계 미국인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그런 애들도 또 이제 라벨만 다른. 그럼요. 이번에 X에서 밝혀져 X의 소위 트윗 하는 말하자면 댓글 다는 그 성분을 조시하니까 미국인이 많더라. 근데 이쪽 보니까 중국 베이징에서 해. 그러니까 미국계 중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재명이를 칭찬하는 댓글, 여론조사 이거 그때 말씀드린 대로 다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렇죠. 우리나라 거는 그거 뭘 밝혀 그래서 걔가 또 반대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노무현 특히 이제 그다음에 문재인 때 세금 왕창 올려놓고 간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야 이재명이 아예 사지도 못하게 했어요. 네. 사지도 못하게 은행 대출을 이거 정말 이것도 개인당 무슨 한도 리밋을 두는 것도 그 자본주의 방식에 굉장히 어긋나는 네.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돈을 꾸고라고 뭔 상관인데 네. 그걸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막는 거는 국가가 막는 건 네. 그거야말로 또 빨갱이식입니다. 그 규제 얘기가 정말 너무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예, 그 맞죠.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값이 폭등하고 네. 이제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이제 전세도 따라서 대란이 일어난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럼 가격이라도 내려야 될 텐데 얘네들 가격 안 내리죠. 못 그건 내리죠. 누구예요? 그럼 중국 애들이 사잡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층들도 올라갈 걸 기대하니까 안 팔고 이렇게 되죠. 이제 계속 그런 악순환이 되는데 네. 이 부동산 특히나 이거 뺏어야 돼요. 특별법을 만들어.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뺏어야 우리 국민이 사는 거는 규제가 예, 있잖아요. 예. 이거를 반대로 미국도요 그래요. 어떻게 지금 해요? 미국도 중국 애들이 산 거 주요 그 군 기지 주변에 네. 이놈들이 중국 애들이 샀거든요. 그걸 주별로 걔네들은 이제 주별로 텍사스주라든가 이런 게 다 해서 다 뺏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팔았는데. 이미 파는 건 이제 더 이상 사질 못하게 하고 일단은 네, 제한을. 거기서 거기에 활동 제한이라는 걸 이거 특별법으로 다 만들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걸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안 할 거예요. 왜? 이재명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실 붕괴할 건 많은데 예. 갈아치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 이제 가짜로 이렇게 된 친구니까 이거는 빨리 내려오게 해야지. 예. 왜 이해찬이가 뭐 이 정권 100년 간다. 그럼 이해찬이 부정선거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노회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에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뭐 임기는 보장이 돼 있고 심지어 지금 개헌으로 인해서 뭐 자기 소급해서 연임한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재판 열어야죠. 재판 열고. 네, 결국 사법부한테 네. 기대는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사법부까지 처벌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대법원의 판사도 뭐 잘못하면 처벌한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연명을 위한 그런 발상. 이거 상당히 참 재밌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지금 남은 시간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기와 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법부가 이제 그 이후는 사법부도 완전히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4부 기능을 하도록 또 이렇게 입법화를 시키고 예. 사법부의 판사를 이제 과거에는 탄핵을 할 수 있었는데 네. 그 판사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또 우리가 뭐 걔네들이 법 왜곡죄. 그러니까 모든 게 행정부가 예. 입법부가 다 컨트롤하겠다는 게 그게 네. 일당 독재지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컨트롤하고 이제 검찰권은 완전 없어졌죠. 예. 조금 있으면 뭐 1년 지나면 1년 아직 안 됐으니까 sabop부도 이제 수중에 들어가겠죠. 반년 됐잖아요 지금. 반년 됐나? 이제 반년 있으면 검찰 없어지죠. 검찰도 자승자박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니네들 꼴 좋던데 니네들이 나라 망치는 주역이었어 검찰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할 말씀입니다만 네.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재판을 해서 미국은 아마 올해 안으로 부정선거 대대적으로 폭로할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포함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연계돼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나 했는데 또 이렇게 이번에 또 피드를 올린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예. 뭐 그 전략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완화할 수 없고 뭐 지금 굉장히 이제 복잡합니다. 지금 네. 러우전의 양상이 또 복잡하고 그렇다고도 조율을 좀 해 나가야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동북아에서의 우리나라 네. 이거를 우리나라를 포기하느냐 마느냐 그 입장인데 예. 우리나라를 포기하게 되면 너무나 잃을 게 많아요. 그럼 너무나 손실이 많고 대만을 지키기 더욱더 힘들어지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미 지금 아차 싶은 게 이재명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한 거 탄핵되리라고 우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위주로 그렇게 네. 8대 0의 스코어가 난 다음에 그때 그 누구니까 뭐 그 트럼프가 그 누구 해고를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제 FBI요? 예. FBI인가 저 국내 해외 하여튼 체류 예. 그 정보 담당관을
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주 경로를 했다는데 그것 몰랐죠. 그러니까 그러면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걸 문영배라는 작자가 지금 그때 뭡니까 핑계가 계엄의 그 예를 들어 법리 위반해 갖고 예를 들어서 민간 그러니까 저 장관 회의 그러니까 부서 저 장관의 국무회의. 그 국무회의 국무회의를 안 했다는데 그 거짓말이었고. 그렇죠. 근데 곽정근이가 가장 뭐 믿을만했다 그래서 곽정근이 얘기를 예를 들어 들어가서 잡아오라 했던 건 다 거짓. 곽정근이가 꾸며낸 얘기 왜 다 밝혀졌습니까? 문영배 어떻게 할 거야? 지금도 뭐 문영배가 나와서 직위원이 요구를 하고 다닌다는데 그 사람 아니죠 그건. 그러니까 악질 그런 그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국주의자, 매국노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영배 같은 애들 그렇게 나올 수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미국에서는 이재명이가 집권한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너무나 지리적으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평택 같은 전 세계 최대의 그럼요. 미군 주둔기지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적인데 이미 공산화가 지금 빠른 시일에 완결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에서는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같이 들고 일어서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저는 들고 일어선다고 봐죠. 어제도 바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면요 공산당 싫어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겠다는 정당은 또 찍습니다. 그래서 잘 속는다는 얘기죠. 잘 속으면 바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냄비건성이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고 아직도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만 진실은 저 깊은 진실, 아픈 진실 자기한테 해. 예를 들어 자기 부모가 나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긴 하죠. 근데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요. 이제 그런 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안 보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런 답답한 면도 있지만 또 이 발끈 해갖고 빨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오또이 같은 그 다음에 그 뭐랄까 그 민감성, 그다음에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세계에서 최고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발휘되면은 한 번만 불을 쭉 그어준다면, 근데 누가 그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어준다면 다시 결집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 사실만 제대로 인식을 한다면 이재명이를 빨리 몰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제대로 국민들이 각성하고 각성됐는데 또 이런 것도 일부는 이제 그동안 5, 6년간 투쟁을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했는데 바뀐 게 뭐야? 피곤해. 야, 난 알 바 없어. 이제 공산화되든 말든. 난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라는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뭐 많이 지치신 분도 많아요. 뭐 지치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시 한번 결집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많이 나오들 주셨어요. 청년이. 애초에 많이 기대를 안 하셨어요. 뭐 날씨도 원체 춥고. 저는 한 200~300명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1000명 가까이 나오주셨어요. 정확한 수치로. 이쪽 괄호에 10명에 100줄 이상이 됐으니까 1000명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왔다 갔다 중간에 그러니까 한 해에 2,000명 왔다 갔다 하신 분까지 하면 그렇죠. 꽤 오랜 시간 됐으니까 한 2,000명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말하자면 이제 집회 시위가는 굉장히 대규모다. 근데 아무도 제도권 방송에서 뭐 하는 데가 없었잖아요. 아니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이게 규모만 가지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저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이유가 그 덕분에 기사가 뉴스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은 여의도 앞이 원래는 그쪽 탄핵 1주년 뭐 이렇게 기념해서 우원식이 뭐 직접 나서고 다 그 기사로만 나올 뻔했는데 반대로 여기 첨예하게 부딪혔다 이렇게 시각이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마저도 없었으면 아예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그 잘못된 일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이거는 규정이 됐구나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오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계엄 1주년이 굉장히 의미가 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윤 대통령이 왜 그러면 그 시점에서 계엄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다. 그다음 부정선거도 증거를 잡는 게 급박하다. 그래서 뒤에 사후적으로 백업된 증거는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그 선관위를 털어서 좌우한 그 해커들을 뭐 어쨌거나 잡아갔다 온 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SK텔레콤 해킹 일자가 그 전까지는 데이터를 싹 지웠어요. 그때 2022년도에 한 걸 이제 올해 초에 그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이. 근데 2020 이제 계엄이 일어난 24년 12월 2일까지는 싹 기록이 죽었어요. 근데 이 해커가 잡아간 2024년 12월 3일서부터는 다시 이게 복구가 되고 해킹 흔적이 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추적 가능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게 뭘 반증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그 부정선거의 어떤 반증이고 그 마지막은 굉장히 급박했다. 그때 말하자면 그때 딱 들이닥쳐서 잡아가질 않았으면 또 튈 수 있었다. 튈 수 있으면 영영 또 못 잡는 거죠. 중국 가서 잡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그럼 이제 윤 대통령은 뭐냐? 그렇다고 총칼을 사용해서 정말 뭐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알리려는 목적이니까 아마 윤 대통령도 당시 이렇게까지 뭐 내란 세력으로 몰려가고 재판받고 구속당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수하들이 근데 군대에서 그 모질이 그 박선원이랑 내통하고 있는 뭐 그 홍장원이라든가 이런 반란 세력들 그다음에 그 곽종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저기 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문재인 때 다 스타를 달아갖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여당이 100명이 넘는데 그걸 가지고 탄핵을 완전 시켜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해요. 제일 그러니까 한동훈의 악마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그 놈이 이제 주축이 돼갖고 막을 수 있었는데 또 탄핵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죠. 그렇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이나 이거 정말 천인 공노할. 그게 하늘과 사람이 같이 공분할.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시킨 게 아니잖아요. 같이 시킨 거지.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윤통 자신은 탄핵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되고 또 구속될 것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우한 뭐 알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어찌 됐든지 간에 나는 전혀 무력도 안 쓰고 알릴 것만 생각해갖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피했다면 그거는 의로운 거죠. 저는 윤통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의료 행정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문재인이 하나 잡아놓지 못하는 게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뀐 거냐? 아니 문재인이 같으면 지금 이재명이 같으면 벌써 잡아놓잖아요. 문재인 때 이미 들어갔겠죠. 이미 뭐 저기 이명박이나 다 이렇게 잡아놓는데 문재인이 하나 잡아 못 쳐놓으면서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막 욕을 해야 됐는데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다만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욕들을 먹을 중에 뭐 하나 부정선거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밝힐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게 용서하겠다. 근데 내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엄령이 일어났다 해서 저는 12시에 진격의 변호사 지금 이하상 변호사 하는 거 거기에 출연해갖고 봤는데 야 이게 뭔 놈의 계엄이야 이게 장난이냐.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왔어요. 그냥 다 끝날 때 그 12시니까 그냥 12시 반에 또 뭐 거기 1시인가 뭐 원시기가 뚝뚝뚝뚝 거리더니 이것으로 해엄 해제가 됐습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10시 반인가 뭐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좀 신났다가 저는 이렇게 오히려 좀 실망해갖고 이제 돌아갔는데 생각하면 그러면 왜 저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게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됐으니까 계몽이다. 좋다 계몽은 정말 놀래야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저 부정선거 밝히는 그건 분명히 실익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1주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호응을 안 하더라고요. 뭐 자기 뭐 회원들서부터 뭐 12월 3일이 뭐 중요하고 이제 귀찮아 써볼까도 뭐 그날이 뭐 뭘 중요한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해온 그냥 길거리 투쟁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 뭐 이런 영화인데 저는 특별하게 12월 3일은 좀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청년들이 먼저 자각을 해갖고 좋아 그러면 이제 나도 도와주마.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뭐 제가 도와드린 건 어른들
좀 인원 모집하는 거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공동 대표시니까 그냥 일개 회원이 아니라 대표시니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마라토너들은 페이스를 망가뜨릴 정도의 스프린터는 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주변국의 경제 침탈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정권 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는 기대를 못 하잖아요. 기대 못 하죠. 오히려 더 침투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 몰락되지 않으면 좀 심각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러면 국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야당도 없나요? 지금 25명이 그 소위 우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한 100명도 안 돼요.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소규모로 완전히 이끌었던 한 80여 명 됐다죠. 그걸로 이제 대통령까지 했는데 지금이 한 80여 명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이제 투쟁 의지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 국민들이 결국은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80여 명이 투쟁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각성한다면 지금 선관위의 눈치만 보지 말고 걔네들은 분명히 그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야, 내 목숨은 선관위 사무처장에 달려 있다. 자칫 잘못하면 이거 안 되니까 뺏지면 내 생애 뭐 소득이 떨어진다. 이렇게 치졸하게들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80명 이 사람들도 제대로 좀 각성하고 아스팔트와 같이 힘을 합치세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하는데 오히려 당장에 뭐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들과의 절연을 하라니 이게 어느 정당이 그동안 당원과의 절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설령 그 생각이 들더라도 표면적으로 한 적은 없었는데 정말로 한심한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세력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그 당원들과 이제 함께할 생각을 하고 당원들 설득을 해야지. 그 분열을 획책을 하고 이건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선언이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까 딱된다님께서 사실은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진행상 이렇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딱된다님 감사드립니다. 강아지란 말이 또 분양하고요. 교수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오늘 별 내용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긴요. 얼마나 뜨거운 얘기. 뭐 좀 뭐 속속들이 세분한 내용. 사실은 중국 경제 침탈만 여쭤본 게 아니라 현재 국민의힘 그 이런 내용 상황도 같이 여쭤봐서 조금 혼재돼서 뭔가 뭐 집중적으로 얘기 안 하신 것 같기는 할 것 같아요. 어제 근데 저는 굉장히 많이 여쭤본 겁니다. 제가 어제 그 시위를 해갖고 해서 그게 자꾸 이제 잔여이 남으니까 그거를 왜 했고 이제 이런 걸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하고 그 얘기를 듣고 싶고요 또. 비록 교수지만 이제 교수들이요 물론 평생토록 연구하고 또 뭐 또 진실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교수도 이제 그 꼭 어떤 뭐 무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매스컴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알리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너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아스팔트에도 나가서 좀 모범을 좀 보여야겠다라는 취지에서 자교모가 계속 가두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좀 같이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을 시대가 무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활동 그리고 끊임없이 이 세미나를 또 열어주고 학술 활동과 또 현장의 이 집회 활동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해주시는 이 자교모 교수님들 그리고 김병준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